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서기 800년 96대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하는 대관식을 거행하고, 또 962년 130대 교황 요한 12세는 오토 1세에게 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하며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두 대관식을 통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종교계의 교황 사이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줄 알았으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교황이나 상징성 면에서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우위에 점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 견제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토 1세 황제와 오토 1세 황제에게 대관식을 거행해준 교황 요한 12세 사이의 갈등이었죠. 교황 요한 12세는 황제가 교황보다 더 높은 위치에 군림하려고 생각하자 심지어 로마 귀족들을 선동해 반란까지 도모하다가 황제 오토 1세에게 폐위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황제와 교황 사이 권력의 우위를 두고 갈등이 폭발했던 사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리, 서임권 문제였습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가 되면 이미 크리스트교는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정신적 뿌리가 되어 있었고, 성직자의 사회적 특권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한 성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패한 성직자들이 판을 치는 형국에 대해선 교황청에서도 문제를 삼을 정도였죠. 이를 두고 작정하고 대대적인 크리스트교 개혁에 나선 교황이 있었으니 157대 교황 그레고리오 7세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이탈리아 중부지방인 토스카나 지역 출신으로 당시 청렴함과 도덕성 그리고 부패한 종교 문화를 척결하자고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클리니 수도원에 있던 적도 있었던 만큼 크리스트교 개혁에 대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죠. 이렇게 성직자가 부패하다는 건 세속 권력들, 예컨대 영주나 귀족들과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건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에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른다고 비춰질 수도 있었고, 그 성직자의 부패함이 황제가 교황을 비롯한 종교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명분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073년 157대 교황으로 선출된 그레고리오 7세는 성직자 개혁에 나섰죠. 그레고리오 7세는 우선 성직을 매매하는 관습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성직자 독신주의를 지향하며 성직자들은 결혼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황 선출 방식에 대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교황 선출에 그 어떤 영향력도 개입시킬 수 없다고 선언했고, 교황 선출은 추기경단을 조직해 추기경단에서 교황을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가 뽑고 세속 권력은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거죠. 추기경단의 교황 선출 제도는 앞서 155대 교황이었던 니콜라오 2세가 처음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이걸 확실하게 제도화한 교황이 그레고리오 7세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75년 그레고리오 7세는 교황 교서를 내려 교황은 세속 권력 위에 존재하며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서임권은 오직 교황만이 가지고, 또한 황제는 교황 선출에 관여할 수 없지만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전례 없는 규정들을 발표했죠. 이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원래 성직자들 중에서 주교, 대주교, 수도원장 같은 고위 성직자들의 임명권, 즉 서임권은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이미 유럽 전역의 정신적 사상이 된 사회에서 각 지방별 성직자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토지를 다스리고 군사력을 보유한 봉건 지배층이었고, 각 지역사회 행정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봉건제 사회에서 각 지방 영주와 지방 귀족들이 무조건 황제에게 충성한다고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 고위 성직자들을 황제가 친황제파 종교인을 안 친다면 지방 영주와 지방 귀족들을 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임권을 뺏긴다는 건 지방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로서의 권한을 신성 로마 제국이 잃어버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레고리오 7세 이전까지 서임권은 황제가 당연히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구조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이 뿌리 깊게 내린 관행을 뒤엎어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유명한 하인리 4세였습니다. 하인리 4세는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교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밀라노 대주교 등 주요 주교직을 교황의 승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임명해버렸습니다. 정면 도전이었죠. 그레고리오 7세는 이 신경전에서 질 수 없다며 하인리 4세 황제를 크리스트교에서 파문시켜버렸습니다. 즉 종교계에서 제명시켜버린 건데, 11세기 유럽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크리스트교가 이 모든 유럽인들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었고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제명이 됐다는 건 단순한 종교적 징벌이 아니라 사람을 공동체에서 지워버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파문당한 이는 미사, 세례, 고회를 받을 수 없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즉, 각 지방 영주와 지방 귀족들이 황제의 중앙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파문된 채로 있다간 각 지방 영주와 귀족들이 단합하여 본인을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귀족을 왕으로 추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놀란 하일리 4세는 1077년 파문을 풀기 위해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만나고자 직접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옵니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로마가 아닌 카노사 성에 있었습니다. 카노사는 이탈리아 중국부 산악지대에 있는 곳으로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하일리 4세를 파문한 직후 거처를 로마에서 카노사로 옮겼었습니다. 파문의 결정에 대해 하일리 4세가 이성을 잃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싸움으로 번질 걸 대비하여 전투 발생 시 로마보다는 북이탈리아에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봤고, 또한 북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은 험준한 곳에 있는 성이다 보니 방어 측면에서도 좋았습니다. 다행히 하일리 4세는 싸우기보다는 사과하기를 선택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일리 4세가 쫄보였다기보다는 지방 영주나 지방 제후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방 제후들은 교황이 1년 안에 황제의 파문을 풀지 않으면 황제를 교체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별수 없이 하일리 4세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레고리오 7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1077년 1월 하일리 4세는 북이탈리아 카노사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려면 겁나게 추웠겠죠. 그레고리오 7세는 하일리 4세를 바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일리 4세는 추운 겨울 눈발에서 맨발로 수도복 같은 간소한 옷차림으로 사흘 동안 성문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진짜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하일리 4세 황제를 성안으로 들였고 하일리 4세는 정식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파문이 해제되자 지방 제후들도 국왕을 교체할 명분이 사라지죠. 하일리 4세는 겨우 왕권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이 굴욕적인 순간은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음을 전 유럽 앞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이후로는 한참 동안이나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인 권력 관계가 이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죠. 하지만 카노사의 굴욕 사건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바로 하일리 4세 황제가 복수에 성공한 건데요. 카노사의 굴욕 이후 돌아온 하일리 4세는 우선 교황에게 충성했던 자들을 색출하여 모두 축출하고 지방 제후들에겐 토지 약속, 특권 부여 등 다양한 수단을 주며 상당히 많은 지방 제후들을 황제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 2-3년 동안 하일리 4세는 제국 내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재확립하며 세력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렇게 지방 제후들 반란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자 1080년 각 지역 주요 주교들을 자기 편 성직자들로 임명하고 그레고리오 7세는 폐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의 서임권 개혁에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1081년 이번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아직 로마로 복귀하지는 않았고 카노사를 나와 중북부 이탈리아의 큰 도시들로 옮겨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일리 4세의 대대적인 침공에 놀라 이탈리아 반도 남부로 도망칩니다. 당시 노르만족들이 교황청의 용병대였는데 도망가 있던 그레고리오 7세는 노르만족 용병대장 로베스 기스카르에게 지원 요청을 하죠. 이런 기록에서는 그레고리오 7세가 사로잡혀서 로마에 있던 산탄젤로 성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레고리오 7세가 붙잡혀 포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084년 하일리 5세는 로마를 점령하고 클레멘스 3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옹립하죠. 이맘때쯤 노르만족 용병대장 로베스 기스카르가 도착합니다. 하일리 4세 황제는 굳이 로베르 기스카르와 싸울 필요가 없다며 로마로 나와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로베르 기스카르는 빈 로마에 들어와 약탈을 한 이후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언제 하일리 4세 황제가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며 보호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이탈리아 남쪽 도시 나폴리 인근의 살레르노로 보냈는데 이는 뭐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베르 기스카르도 교황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대장이었던 거죠.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살레르노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했기에 유배지에서 죽는다. 하일리 4세 황제는 굴욕에 대한 복수는 했을지언정 로마를 확실하게 점령하진 못했고 철수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하일리 4세와 그 이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황제 계승 분쟁으로 혼란스러웠고 하일리 4세가 옹립한 교황 클레멘스 3세 역시 크리스트교에서 내쫓겨납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3세는 오늘날까지도 정식 교황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이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황제권이 약화된 틈을 타 158대 교황 빅토르 3세가 그레고리오 7세의 개혁을 계승하며 황제보다 우위를 점한 교황의 구도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1037년 이란의 북동부 호라산이란 지역에서 투르크계 오구주족을 이끌던 토그릴 1세가 스스로 술탄이라 칭하면서 셀주크 투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점점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거듭나던 셀주크 투르크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도 영토를 넓히면서 예루살렘이란 도시도 셀주크 투르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인들과 크리스트교인 모두에게 성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두 종교인들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차지한 뒤 성지 순례를 오는 크리스트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과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대승리를 하면서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거의 전체를 셀주크 투르크의 영토로 삼았죠. 소아시아 일대를 상실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이탈리아에 있던 교황에게 이슬람의 악행을 두고만 볼 것이냐, 비록 크리스트교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쪼개지긴 해도 그 뿌리는 같은데 이슬람에게 성지를 빼앗긴 채로 있을 거냐며 교황을 설득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날 159대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참가하여 이슬람인들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니 이것이 십자군 전쟁의 시작을 알린 클레르몽 공의회랍니다. 클레르몽 공의회 이후 특히 프랑스의 영주들이 열렬하게 호응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봉건제가 보편적이었던 당시 유럽 사회에서 당연하게도 장자 위주로 영지들이 세습되었기에 영지를 충분히 상속받지 못한 영주들은 새로운 영토로 가서 전리품을 획득해와 사회 진출의 수단으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중세의 봉건제에서는 황제나 국왕을 계승하지 못하는 왕족들은 지방 영주가 되었습니다. 이맘때쯤 유럽에선 영주들 간의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영주 중 채무에 헐떡이던 경우도 많았고 꼭 채무에 헐떡이지 않더라도 십자군 전쟁에 가면 한탕 크게 할 수 있다는 경제적 야욕으로 운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프랑스 카페 왕조의 국왕 자체는 십자군 전쟁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영주들이 너도나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울러 극빈층에 해당하던 농민들도 갔다 오면 3일 밥길이라는 환상을 품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4만에서 6만 정도. 그렇게 1096년 성지 탈환 전쟁인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합니다. 십자군은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한 후 소아시아의 니케아로 넘어오며 1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1097년 니케아를 곧장 점령해버리죠. 다만 니케아가 함락될 때 니케아 측에서 비잔티움 제국에 항복을 했고 비잔티움 제국은 니케아 약탈을 금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니케아를 점령합니다. 하지만 서유럽 십자군들은 전리품을 획득한다는 부푼 꿈을 꾸고 있잖아요. 약탈 금지라는 비잔티움 제국의 강요에 서유럽 십자군은 매우 불만이 많았죠. 서유럽 십자군과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그간 십자군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던 비잔티움 제국이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며 십자군에서 이탈하죠. 이에 니케아 점령 후 십자군은 니케아를 나와 오늘날의 안티오키아로 향합니다. 니케아에서 안티오키아까지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 놓여 있는데 안티오키아로 가기까지 십자군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중간중간 도시들을 약탈하기도 하지만 거지꼴로 안티오키아에 도착하죠. 1097년 말부터 1098년 여름까지 약 8개월에 걸친 안티오키아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니 십자군도 보급 문제는 당연하고 전염병이 추위에 내분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안티오키아 공방전은 실패로 끝이 날 뻔했습니다. 다만 먼저 포기를 한 게 안티오키아였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십자군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기로 합니다. 모든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안티오키아에 가만히 남아서 쉬고 싶었던 거죠. 거기서 눌러앉고 싶지 전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중 일부만이 안티오키아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십자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1098년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사실 십자군 입장에서야 셀주크 투르크든 이집트의 파티마든 똑같은 이슬람이기에 중요하지 않았죠. 다만 이슬람 내에서는 셀주크 투르크는 수니파 국가였던 반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국가였고 셀주크 투르크와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민족적으로도 달랐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셀주크 투르크에 충성하고 싶어했던 이슬람인들은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에 호응하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1099년 6월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비록 처음 십자군 병력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이 전쟁의 명분이었던 성지 탈환의 그 성지, 이 성지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십자군의 사기는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견고했으나 십자군은 공성탑을 만들며 맹공을 퍼부었고 한 달 만인 1099년 7월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군은 신이 함께한 전쟁이었다며 환호했고 1차 십자군 전쟁은 크리스트교인 십자군의 승리로 끝났죠. 예루살렘 함락 후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슬람 민간인과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약탈했는데 이때 희생된 자들의 피가 무릎까지 찼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십자군을 잔혹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점령한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들의 공격이 재개할 경우 예루살렘을 다시 지켜낼 필요가 있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공방전 당시 십자군의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 공방전을 하드캐리했던 로트링겐의 영주 고드프루아였습니다. 십자군은 고드프루아를 예루살렘 왕국의 국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십자군의 다른 영주들은 곳곳에 작은 국가를 세웠습니다. 안티오키아 점령 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고 안티오키아에 계속 남아있었던 영주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중 가장 세력이 컸던 게 타란토의 공작이었던 부에몽이었습니다. 부에몽은 안티오키아의 영주로 군림하며 안티오키아 공국을 만들죠. 그리고 고드프루아의 동생이었던 볼류드의 백작 출신인 보두행이 에데사로 향했고 에데사 백국을 또 만듭니다. 또한 툴루즈의 백작이었던 레옹은 트리폴리 지역에서 트리폴리의 영주로 군림하죠. 교황은 이 모든 십자군 국가들을 교황의 관할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1차 십자군은 교황 우르바누 2세의 강력한 종교적 호소에서 시작되어 교황청의 권위를 유럽 전역에 과시하고 강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들 사이의 서임권 갈등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 성직자 임명권인 서임권은 공식적으로 교황에게 있긴 했지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카노사의 굴욕 이후 하일리 자세가 복수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신성로마 제국에서 황위 계승 분쟁으로 인한 내전 때문에 황제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었고 이때 교황의 권위가 다시 살아났죠. 또한 1차 십자군 전쟁 덕에 교황의 권위는 더더욱 올라갔고요. 어느 정도 내부적 혼란을 수습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다시 서임 권 관련으로 교황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61대 교황 갈리스토 2세는 이 장기적인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갈리스토 2세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면서도 제국과의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했고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일리 5세 또한 교황과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1차 십자군 때 교황이 동원한 병력을 봤잖아요? 비록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권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교황청과 신성로마 제국 측은 서로의 핵심 요구를 조율하기 시작했죠. 교황과 황제 각각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122년 오늘날의 독일의 도시 보름스에서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보름스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은 교황에게 있다는 걸 합의합니다. 대신 교황이 황제의 폐위와 선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하죠. 이 보름스 협약은 황제에 대해 교황이 더 우위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유럽 내 봉건 귀족들과 주교들 사이의 권력 균형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교들은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세속적 영지의 지배자로서도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제국의 분권화를 가속했죠. 일반적으로 보름스 협약은 교황권의 승리로 종종 평가를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제도 교황과 사이는 좋아지면서 통치의 종교적 신성성과 명분을 갖추게 되었으니 말이죠. 예루살렘 왕국 근처 이라크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던 이슬람의 군벌이 있었습니다. 이마드 아딘 장기라고 원래 셀주크 투르크의 지방 총독이었는데 지방 군벌로 거듭나고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마드 아딘 장기는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진 크리스트교 세력들을 내쫓기로 합니다. 볼루드의 백작 출신인 보두행이 수립했던 에데사 백국이 가장 먼저 1144년 이마드 아딘 장기에게 정복당합니다. 이마드 아딘 장기가 에데사 백국을 공격했을 때 자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수립되었던 다른 크리스트교 세력들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포함해 안티오키아 공국, 에데사 백국의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래서 이마드 아딘 장기가 에데사 백국을 공격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에데사 백국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1차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크리스트교의 승리를 당연시했고 이것이 신의 은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리고 그 덕에 교황이 황제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데 크리스트교의 국가가 이교도들에게 정복당했다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대단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45년 167대 교황이었던 에우제니오 3세가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성지를 지켜야 한다고 십자군이 재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예루살렘 왕국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제2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합니다. 처음엔 프랑스의 영주들이 머뭇거렸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때 결과적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얻긴 했지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고 승리를 위해서 이 포기하거나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이때 교황의 자문이자 신학자였던 베르나르도가
프랑스와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십자군 결성에 앞장섰습니다. 물론 많은 영주들도 넘어가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제2차 십자군은 제1차 십자군 때와 달리 각 나라의 국왕이 등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왕국의 루이 7세 그리고 독일의 왕 콜라트 3세가 신학자 베르나르도의 설득에 회유되어 제2차 십자군 결성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독일의 콜라트 3세가 먼저 지금의 튀르키예에 상륙합니다. 원래는 독일군은 프랑스군을 기다리다가 합류를 해야 했는데 독일의 콜라트 3세는 그냥 안티오키아로 냅다 갔다가 도릴라이움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에게 대패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거의 전멸 수준이었죠. 놀란 콜라트 3세는 니케아로 도망가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프랑스군도 도착해 니케아에서 독일의 콜라트 3세와 만납니다. 프랑스의 국왕 루이 7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루이 7세는 독일군의 붕괴에 충격을 받지만 원정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루이 7세는 우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했는데 1차 때와는 달리 험준한 지형보다는 해안가 평야지대를 따라 행군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보급 문제로 군대는 계속 쇠약해졌고 결국 콜라트 3세는 중도 귀환하죠. 전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프랑스의 루이 7세는 제노바 베네치아 상인들의 선박을 빌려서 병력을 해상으로 실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1148년 봄에 루이 7세의 제2차 십자군이 예루살렘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원래 제2차 십자군의 목표는 이슬람에게 무너진 에데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루이 7세가 예루살렘에 와서 상황 판단을 해보니 이미 에데사는 완전히 이슬람화되어서 재탈환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마드 아딘 장기의 근거지가 시리아 북부였기 때문에 루이 7세는 그쪽으로 원정을 갈지 고민을 했지만 예루살렘의 왕 보두행 3세는 대신 시리아 남부의 다마스쿠스를 공격할 걸 제안합니다. 명분은 시리아 남부의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북부의 이마드 아딘 장기 세력과 연합할 위험성을 차단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무역 유충지인 도시를 얻어서 경제적 이익을 노린 측면이 더 컸습니다. 십자군은 강과 그네를 확보할 수 있는 다마스쿠스 서쪽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지만 장기의 아들 누르 아딘이 지원군을 이끈다는 소문이 퍼지자 성급히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북쪽은 물이 없어 병사들이 극심한 더위로 곧 지쳐버렸고 누르 아딘 군이 오히려 강이 있는 서쪽을 차지해버리죠. 결국 십자군은 나흘 만에 공격을 포기했고 전투는 완패로 끝났으며 오히려 다마스쿠스와 누르 아딘 세력의 동맹만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았죠. 1차 십자군은 십자군의 완패로 끝났지만 2차 십자군이 유럽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2차 십자군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사단이 만들어져서 십자군 전쟁에 투입됩니다. 일단 기사단은 크리스트교를 수호하기 위해 형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로 이들은 교황의 지시를 받으며 오로지 종교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에서 창설하는 부대입니다. 그 최초의 기사단은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구호 기사단입니다. 구호 기사단을 창설한 수도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 요한 병원 수도회였는데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의료단체가 1차 십자군 전쟁 때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주면서 병원 수도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가 2차 십자군 전쟁 직전에 군사 수도회로 전환되었죠. 이들은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부대였지만 2차 십자군 때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의료를 담당하거나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템플 기사단인데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예루살렘 왕국에 있던 기사 9명이 종교 수호라는 목적하에 군 단체를 만듭니다. 이때 예루살렘 왕국의 국왕이 솔로몬 성전터에 있었던 바위의 돔 건물을 그 조직에 하사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 기사들은 자신들의 단체 이름을 성전을 수호하는 기사단이라고 하여 성전기사단, 영어로 템플기사단이라고 했던 겁니다. 템플기사단은 성지 순례자 호송과 길목 경비를 맡으며 조직이 확대되었고 공식 군사수도회로 승인을 받죠. 서유럽 전역에서 갖가지 기부를 받으며 기사단이 운영이 되었고 2차 십자군 당시 루이 7세의 프랑스군이 상륙했을 때 프랑스 왕의 선봉 및 호위대, 기란내, 현지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했답니다. 2차 십자군 전쟁의 다마스쿠스 공방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자, 그렇다면 2차 십자군 원정의 실패 후 교황의 권위는 실추됐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일단 서유럽의 귀족과 영주들은 실패의 원인을 프랑스, 독일 왕들의 군사적 무능, 상호 불신, 성지 국가들의 파벌 싸움에서 찾아서 교황청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건 신이 극복하라고 내리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인지했죠. 조금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아직 중앙집권화된 왕국이 없는 봉건제 사회에서 각 국가 국왕들은 귀족과 영주들 눈치 보기 바빴기에 왕권이나 황제권이 교황권을 능가할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2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이 국왕들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황권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세속 권력에 대한 비난이 더 컸습니다. 또한 2차 십자군 실패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황이 향후 더 강력한 십자군을 조직해야 된다는 논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성지 방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교황권의 지도력이 더욱 절실해진 거죠. 이에 따라 이후 교황들은 지역 십자군을 제도화하며 교황권의 군사적 권한까지 확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에서 3차 십자군이 터지기도 하죠.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패배 원인은 교황의 권위
2차 십자군이 떠나간 뒤로 중동 지역에서는 패권의 중심이 변동됩니다. 살라흐 앗딘, 일명 살라딘이 이집트를 장악하고 술탄에 등극합니다. 1171년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와 아이유브 왕조를 개창했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체를 장악했으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후 살라딘은 시리아 인근의 여러 이슬람 세력들을 통합하는 전쟁에 나섰고 더 나아가 이라크까지 진출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까지 위협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에서는 방어에 전념하자는 쪽과 대공세를 감행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왕국의 국왕이 어린 틈을 타 어린 국왕의 어머니의 내연남이었던 기드 류진양이 1187년 2만의 군대를 데리고 살라딘에게 덤볐다가 하틴의 뿔 전투에서 전멸합니다. 국왕과 주력군이 붕괴하자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예루살렘 왕국의 발리앙이 협상을 통해 민간인의 안전한 출국을 보장받으며 항복했습니다. 교황권이 치솟는 와중에 예루살렘 왕국이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무너진 마당이었고 173대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3차 십자군을 조집하죠. 다만 이때 교황에게도 약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2차 십자군에서 3차 십자군 사이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 자의식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애당초 로마를 제외한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 중에서는 자치 공동체인 코민을 조직하곤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피렌체가 있고 밀라노가 있고 베네치아 공화국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죠. 로마 시민들이 거주하는 로마는 교황령이긴 한데 교황령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들은 본인들이 옛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국의 후예라는 자의식이 유독 더 강했고 자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2차 십자군을 소집했던 167대 교황 에우제니오 3세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세금을 높이자 로마 시민과 교황청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었죠. 로마 시민들의 강도 높은 시위와 압박에 에우제니오 3세 이후의 교황들은 로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교황령 내 다른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머물러야 했죠. 169대 교황 하드리아노 4세는 또 영국인이어서 로마 시민들이 더더욱 싫어했고 하드리아노 4세 교황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1세 바르바로사를 로마로 불러서 황제 대관신을 진행하면서 이 교황권과 황제권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를 했는데 로마 시민들은 로마는 로마인데 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로마까지 오냐며 반발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민족적으로 신성로마 제국과 같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인지하진 않은 거죠. 170대 알렉산데르 3세 교황 때는 이 로마 시민과 갈등이 최고조였습니다. 아예 로마 시민들이 만든 자치공동체가 교황의 허락이나 승인을 무시하고 도시를 운영해갔죠. 로마 시민들은 도시방어권, 세금권, 시장 통제권 등 이 현실적인 권력을 늘려가 나갔습니다. 교황 입장에서 로마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시국에 173대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 8세는 아예 로마 시민들이 로마 교황청으로 오는 걸 막아버려서 피사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십자군까지 동원을 해야만 했는데 3차 십자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